디지털 그리고 자꾸 디지털이라고 그러네요 내가. 기초전자회로 1 첫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을 여러분들이 이 기초전자회로 1시간에 디지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반도체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게 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보면은 디지털 영장, 디지털 개요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동영상 보면서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다시 중복해서 할 건 없고,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반도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재료에서부터 시스템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한 재료, 반도체 재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 실리콘이죠. 그래서 그 실리콘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인곳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하나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여러 번 공정을 반복하면 이런 3차원 구조물이 만들어져요. 그 3차원 구조물은 요 웨이퍼 안에, 이게 만약에 실물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점을 찍어 놓은 것보다 훨씬 작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웨이퍼 크기가 한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여기에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그래요. 이 점 안에 반도체 소자가 요 웨이퍼 안에 요만한 점 안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 그러면은 그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반도체 소자의 가로, 세로, 폭, 깊이 등등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 나노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소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드는 과정에 이 부분은 소자, 그 옆에 부분도 소자, 수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진 소자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연결 구조까지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자가 연결된 것들이 회로, 반도체 회로, 전자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자 회로를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소자들을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 수학적인 함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fx는 뭐시기. 그러면은 그 fx는 뭐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함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수함수, 미분, 적분 등등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f는 x라는 그 x 변수가 그냥 단순히 변수 x, 수학적인 그 산술값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사용하는 볼테이지 또는 커런트를 x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이지를 x로 준다. 그러면 볼테이지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떤 함수 관계를 거쳐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거쳐서 또 다른 v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커런트를 입력을 하면 커런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부품들이니까 커런트를 X값으로 주면 볼테지가 나오든지 볼테지를 줘서 커런트가 나온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함수 기능을 갖는 무언가 조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반도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테고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면 뭐 알고 나면 배워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 연결되면 어떤 펑션을 내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연결했더니 작은 신호를 집어넣었더니 큰 신호가 튀어나오더라.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신호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복잡한 신호를 집어넣었더니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깨끗한 신호만 뽑아내더라. 필터링 기능을 하더라. 아니면 이 작은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냥 복잡한 함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 기능으로 온, 오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오프니까 1, 0, 1, 0.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는 1, 0, 1, 0 스위칭을 계속 반복하고 이 옆에 있는 애는 1, 0, 1, 0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로직을 꾸밀 수 있게 되는 로직이라는 거는 논리죠, 논리. 논리라는 거는 뭐냐면 if then else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의 시작이 if then else라는 게 뭐냐면 if 만약에 어떻다면 then 그때 뭐 어떻게 해라. 근데 if then else에서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스위칭 개념만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if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이면 이거 해라. 예를 들어서 1이면 1을 내라. 아니면 0을 출력해라. 거꾸로 0이면 0을 내라. 아니면 1을 출력해라. 이 정도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 if then else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키를 꼽아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그러면은 삐삐삐삐삐삐 하고 부저가 울리죠. 왜? 키를 꼽아 놨으니까 키 놓고 가지 말고 키 뽑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문이 열렸을 경우 닫혔을 경우 0 아니면 1이죠. 키가 꼽혔을 경우 뽑았을 경우 0 아니면 1이죠. 그때 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삐삐삐삐. 키를 뽑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로직 관계로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바로 디지털 로직의 개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천천히 이 한 학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런 내부의 구성들이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보면 그러한 동작을 알리는 아날로그가 됐던 디지털이 지금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디지털 기능을 하는 그런 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도덕도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이 조금 전에 자동차 문 열고 키가 꽂혀 있고 그렇게 단순한 디지털이 아니라 이런 로봇 같은 애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논리도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칩들이 여러 기능을 하는 칩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하는 일, 팔이 하는 일 각각 다르겠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스템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칩들이 있고, 그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 회로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내부 회로가 디지털 개념이다. 그러면 이 모든 회로들이 다 디지털 회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디지털 회로를 꾸미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자인 거죠. 그 반도체 소자가 이 디지털 로직을 구동할 수 있는 스위칭 기능을 하는 소자면 되는 거죠. 그 스위칭 기능을 하는 소자들은 달리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들은 다 스위칭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예를 들면 다이오드라는 반도체 소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라는 반도체 소자, FET, 요 FET, 풀네임은 MOSFET,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적층되어 있는 구조고, 그 구조로 일렉트릭 필드를 전달해서 트랜지스터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소자가 바로 모스펫이라는 거. 심벌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이 모든 소자들이 다 스위칭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도체 회로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뭐 아날로그도 쓸 수 있지만 지금 디지털 하니까 스위칭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로직을 만들고, 그 로직들을 여러 개 복잡하게 만들어서 칩을 만들고, 그 칩들을 이용해서 모듈 혹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건 당연히 반도체 재료가 되겠죠. 이와 같은 웨이퍼들. 자, 그래서 그 성질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아마 말을 해도 모를 거예요, 잘.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에 보면은 간략간략한 대략적인 그런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다른 이제 본 학습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자료나 여러분들이 어떤 주 교재로 정해진 교과서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읽어보고 다른 수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을 했었죠. 요 두 개를 가지고 반도체 재료에서부터 시스템까지를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소자는 소자 시간에, 그리고 재료는 기초나 물성 시간에, 회로는 회로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잡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2학년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죽겠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면 귀찮고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우리 학과 반도체 과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학업 이수 체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뭐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봤겠지만 안 들어가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죠. 대학, 이과대학, 물리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과 과정에 총괄표가 있어요. 총괄표는 PSS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통, PHY는 피직스, 물리 전공, SEM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전공,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학점이고 이론이 몇 학점이고 실습이 몇 학점이고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1학년, 4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것을 각각 해설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전자회로 실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강좌입니다. 여기서는 전자회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전반부에서 뭘 하고 그래서 디지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RLC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로 구성된 간단한 회로, 그것을 소위 전기 회로 혹은 회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먼저 회로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실제 소자를 이용한 회로, 그것이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도 배우고 아날로그, 전기회로, 전자회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2학기가 되면 디지털 회로 및 회로 설계 및 실습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때 디지털 회로 설계니까 디지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이 전자회로 2, 기초전자회로 2에서 배운 아날로그, 그리고 RLC, 전자회로 등등을 배운 다음에 같이 그것을 묶어서 실제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디지털 회로를 꾸미는 그런 설계 실습을 배우게 돼요. 그럴 때 그것은 이제 공정 단위마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단계로 설계를 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직접 회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럼 디지털을 배웠으니까 아날로그도 배워야 되겠죠. 똑같은 레이아웃 방식을 가지고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설계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과정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회로가 뭐고 회로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웠겠죠. 그런 다음에 응용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성 모드 IC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은 실제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들을 실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회로를 만들어야 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회로를 만들어야 돼. 그런 것들을 실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지금 또 이제 헷갈리죠. 그런 과정들을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운다, 무엇을 배운다는 이 해설표에 나와 있고 총괄표에는 전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죠. 이수 방법에 대해서는 물리 전공이 아니라 반도체 전공에서는 반도체 소자 혹은 공정 분야로 갈 사람들은 이런 거 위주로 들어라. 회로 설계 분야로 갈 사람들은 이런 거 위주로 들어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소자나 회로 구분 없이 1, 2학년 때는 일반 물리, 현대 물리,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기초전자 1, 다음 학기 때 2,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기초 및 실습이라고 듣고 있죠. 그거, 그리고 반도체 물리학. 그래서 회로 분야에서는 요 기초전자회로 실습 1,
2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소자 분야에서는 요 기초 및 실습과 반도체 물리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자 분야에서는 반도체 기초 및 실습과 물리학의 반도체 물리학의 확장에서 이제 심화되는 과정이 반도체 소자, 원투, 공정, 원투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응용 과목들이 여기 쭈루룩 있는 뭐 디스플레이, 메모리 소자, 센서,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로 분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회로 분야에서는 기초전자 1대 디지털, 2대 아날로그 요거를 배우고, 실제 심화 과정에서 진짜 디지털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회로를 설계해야 되고, 진짜 아날로그 회로를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회로를 설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DSP 등등의 과목으로 응용 과목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쭉 정리되어 있고, 복수전공 트랙이라는 건 물리랑 반도체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빼고 반도체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기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양자 다 똑같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부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똑같고 인접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 물리학과에서는 요 반도체, 물성, 소자, 공정 분야로 가려면 물리학과에서는 전자기학, 양자역학, 고체물리 정도를 들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요 물성 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리고 소자 쪽으로 갈 사람들은 물리전자공학을 이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물리전자공학이 그러면은 우리 과에 없냐? 있어요.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범주가 다르죠. 물리전자공학이라는 게 반도체 기초와 반도체 물리를 섞어놓은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반도체에도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를 가서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듣다 3학년, 4학년 가면은 여러분들 흔히 하는 일들이 전공 재미없어. 이제 교양 들어, 뭐 쉽게 가자. 그러고 교양을 듣는데 나머지 이제 학점이 남아가지고. 그러다가 망하죠. 왜냐면 고학년 되면은 교양을 들으면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는 교양은 따라가기가 저학년일 때 쉽지 고학년이 되면 힘들어. 왜?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가볍게 듣자 그러고 교양 들었는데, 이제 신입생들하고 같이 들으면 신입생들 여러분들 작년에 생각을 해봐요. 교양만 1학년 들어오자마자 교양만 듣는 학생들이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공부 얼마나 열심히. 그 학생들하고 이미 전공해서 바쁘고 나갈 때 돼서 4학년, 3학년 돼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 취업 공부에 영어 공부에 이러고 바빠 죽겠는데 교양까지 공부하고 그럴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었나 체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인접학과에서 유사 과목을 듣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학년이 됐던 3학년이 됐던 네, 4학년 때 들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고, 회색으로 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까만 것들은 아예 우리 과에 그 없는 거예요. 물리학과 개설 과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들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소자 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 회로 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목들 중심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안테나 공학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 없기 때문에 전기전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과목이 한 3, 4학년 때 정도 들으면 될 거고, 혹시 이런
소자나 이 회로나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배운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런 회로 이론이 아까 말한 요 기초전자 2에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RLC 회로. 그리고 전자회로가 요 후반부 그리고 넘어서 아날로그 초반부 해서 배우는 게 전자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를 여러분들은 우리 과에서는 나눠서 이렇게 두 학기에 걸쳐서 쭉 연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전기전자에서는 이거를 한 학기 두 학기 나눠서 이렇게 고전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우리 과에서도 잘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회색으로 된 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2학년 1학기니까. 그래서 3학년, 4학년도 몇 명 있지만 그 학생들도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겠죠. 4학년들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과정이고 3학년들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서 4학년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략 어떤 방식으로 수업들을 들어나가면서 전공을 세부 전공 분야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그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지 대략 이제 감이 잡히나요? 좋아요. 나 말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혹시 다른 교수님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가지고 요거 떠들어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없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거를 왜 얘기를 안 하지? 그지? 좋죠? 착하죠, 제가. 자, 고맙습니다. 자, 이수 책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장은 지금 요 화면 이렇게 보는 게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보이면 더 크고 잘 보이겠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이런 펜 기능을 쓰고 막 이러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과대표 2학년 과대표 아직 안 뽑았나요? 뽑았어. 오세연. 오케이. 그러면 오세연 학생이 우선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 디지털 수강생 전원 찾아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과대표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
연락처가 전화번호가 다 나한테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요즘 막 이렇게 개인정보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내가 주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과대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통해서 하면은 다 아마 금방 만들 수 있죠? 그죠?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요거 가지고 수업 관련된 진행사항, 뭐 실습 어떻게 하는지, 시험 어떻게 하는지,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클래스에 올리고 그런 거보다 긴급 상황 벌어졌을 때 통화하기가 단톡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투표하기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오세현 학생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하고 조교는 이따가 알려줄 테니까. 아니다.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하면 제가 조교를 초대를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자, 과대표가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1시에 시작이죠? 이 수업이. 앞으로 계속 11시에 시작을 하니까, 이게 2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1시에 끝나는 건데, 1시에 안 끝나죠. 12시 45분까지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12시 45분. 그러니까 55분, 50분. 11시 50분이 되면, 11시 50분이 되면, 띵동 하고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수업을 쭉 하고, 12시 45분 전에는 끝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다 보면 시계를 못 보고 막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세현 학생이 쉬는 시간입니다. 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채팅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내가 보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요 수체계 및 코드라는 챕터예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 한 학기 중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고 아마 뒤에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예요. 그거를 전공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차이점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추가되는 몇 가지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뿐 수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배웠다. 먼저 이 수체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진수라는 거는 0 아니면 1. 0이라는 거는 꺼져 있다는 거고 반도체니까 반도체 소자가 0이면 꺼져 있다는 거고 1이라는 거는 켜져 있다는 거죠. 온 상태. 그래서 온, 오프, 10, 10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전기전자 소자니까 완전히 꺼질 수는 없겠죠. 완전히 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전자 반도체 소자가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온 상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전등을 끄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 꺼졌잖아. 그죠?
그거를 오프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지. 전기를 다 썼으면 코드를 뽑아라. 코드를 뽑아야 전류가 완전히 제로가 되지.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내부 전류가 질질질질질 새고 있는 게 맞아요. 어른들 말이 맞죠. 그런데 그 기기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 TV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 전등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그 개념을 우리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 않다로 온 오프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꺼져 있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전류가 흘러, 미세한 전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아. 그래서 그것을 작기 때문에 로우라고 하고, 전류나 전압이 크면 기기들이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하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을 수치상으로, 수책에서는 0, 1 두 가지죠. 이진수. 그리고 전기전자 개념에서는 온, 오프, 하이, 로우, 이렇게 흔히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든 상태는 두 가지잖아. 지금 두 가지. 0, 1, 온, 오프, 로우, 하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니까 두 개의 수 체계를 갖는 넘버 시스템, 이진수 체계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진수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코드들을 디지털 시스템에 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디지털을 하는지, 디지털이 뭔지, 아날로그와 차이는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들여다보고 수체계를 배우고, 아, 그런 수체계, 이진 수체계의 온, 오프, 1, 0, 하이, 로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코드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1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시계라든지 어떤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미세하게 연속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함수가 다 연속이야. 그거를 아날로그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온도, 압력, 속도, 위치 등등 물리량이죠. 혹은 전기 에너지도 물리량이니까 물리의 크기, 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아날로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날로그를 실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아날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 전자기기들은 거의 디지털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계인데 얘는 째깍째깍 하면서 째깍째깍 가는 게 스프링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진동하는 것을 째깍째깍 톱니를 달아서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압력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01, 01, 01, 01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0이 됐다. 그러면 째깍 1분을 올려라. 그런 다음에 01, 01, 01 해서 60까지 쓴 다음에 째깍 2분이 됐다. 그럼 얘는 계속 0부터 60까지 세고 그 다음에 분 단위에서도 계속 세는 거예요. 분 단위에서는 0부터 9까지 세는 거죠. 9까지 세고 0부터 9가 아니라 0부터 6이죠. 0부터 5죠. 그래서 59. 그 다음에 짝깍 해서
넘었어. 그럼 6이 되면 얘는 다시 0으로 만들고 1로 넣고 이런 식으로 치분초를 째깍째깍째깍 하는 요 01, 01, 01마다 1, 1, 1 중간에 0도 있겠지만 0, 1, 0, 1 이렇게 들으면 하나, 둘, 셋 1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60개가 들어오면 오케이 1분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다시 셋, 그 다음에 1, 2, 3 오케이 2 그 다음에 시, 분, 초 단위로 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디지털 시계예요. 어떻게 세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디지털이라는 거. 자, 그게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래서 조금 전에 아날로그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이라고 그랬죠?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디지털 개념으로 아까 시계 같은 경우는 째깍째깍째깍 해서 1, 2, 3 한 번 하이로 하이로 할 때 하이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 됐지만 이와 같이 음악이라든지 어떤 빛의 정보라든지 계속 변하고 높낮이도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신호들도 디지털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LP라고 그러죠. 이런 LP판에다 기계적으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CD도 옛날 말이죠. 이런 USB나 아니면은 USB도 없고 요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로 올라갔다가 아예 이런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디지털이 가능해서 그런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저장, 매체, 그리고 이런 자연 신호,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양들이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인접한 영역마다 자르는 거. 이 정도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라고. 그 뭐가 뭐냐면 디지털로 머시기라고 얘기하고, 디지털로 머시기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략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상태 그리고 요 정도 오는 상태 그래서 요 중간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거야. 여기서 조금 높으면 이 반보다 위면 얘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보다 밑에면 얘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밀하게 쪼갠다. 그러면 지금 나는 5개로 쪼갰지만 그 반을 더 쪼개면 10개로 쪼개지겠죠? 10개로 쪼개고 얘를 100만 개로 쪼개면 결국에는 이 아날로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정밀하지만 굳이 많이 쪼개지 말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고 시간에 따라서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잘라 하면 어느 정도는 이 아날로그랑 거의 비슷한 특히 이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소리가 소리 말 그대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소리다.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잘라봤자
내가 돌고래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데 들을 수 없는 영역까지 자를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만 자르면 되지. 더 짧게 잘라봤자 강아지들만 좋은 거잖아. 음악 녹음해가지고 강아지 들려주려고 하나?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만큼 잘라서 정밀하게 나누다 보면 계단 형태로 나타날 테고 그 계단에 해당하는 영역을 시간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쪼개보면 몇 개부터 몇 개, 몇 개부터 몇 개, 즉 몇 비트로 잘라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웁니다. 다.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가장 낮은 상태를 예를 들어서 3비트로 잘라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010101로 된 거 중에 0101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자르지 말고 5개로 큼지막하게 잘라서 요 파란색 계단이 초록색이랑 거의 비슷하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라도 이 노래가 똑같이 아날로그로 듣는 거나 디지털로 듣는 거나 똑같이 들리게끔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 계단으로 잘라도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낮은 상태니까 그냥 000, 제일 낮은 상태니까 000. 그리고 그 다음 높은 상태는 0, 0, 1. 그래서 1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얘보다 큰 상태잖아. 절대값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상태. 0, 1, 인 상태.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얘보다 크니까 이진수로 하나 더 줘. 그러면 여기다가 이진수 1을 더하면 110. 그 다음은 001. 그 다음은 101. 그 다음은 110. 그 다음은 111.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만약에 이거를 8개, 요 3개가 아니라 4개의 상태로 나눴다. 그러면 16개로 쪼개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자릿수가 하나, 둘, 3개죠. 하나, 둘, 3개니까 0101이 해당하는 자리가 하나, 둘, 3개니까 0101 두 가지가 3개의 자릿수를 갖고 있으니까 2의 3승은 8개의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8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8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비트로 자른다 라는 얘기는 0101이 4자리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각 방이 01011이 들어갈 수 있고 2개의 방이 2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 것이 4개의 방이 있으니까 2의 4승은 16, 16개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즉, 이 구간을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비트 수는 늘어나고, 즉, 비트 수가 늘어나면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만큼에 해당하는 타이밍은 점점 짧아지니까 주파수는 증가하고, 그러면 주파수가 높고, 다중 분할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트랜지스터로 구동을 한다 그랬죠. 그 트랜지스터가 온, 오프를 하는 스위칭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스위칭 속도가 요 짧은 구간, 즉 이 주파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르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가 너무 느려. 그러면 나는 자르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처리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빠르게, 작게 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빠른 소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잘게 자를 수가 있고, 또한 잘게 잘라서 빠른 주파수를 가지고 코드를 분할해서 얘가 그렇게 스위칭 온 오프를 한다면 굉장히 정밀한 속도를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아날로그하고 똑같은 시그널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전송시키고 재생시키고 주고받고 연산시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 오늘 수업은 사실 끝난 거예요. 가장 핵심은 여기 들어있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게 오늘 말한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고, 그거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다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뒷부분은 쉬운 얘기니까, 자, 53분, 55분이 안 됐지만 53분. 그러면은, 12시 정각에 다시 만나서 12시 정각부터 뒤에 내용은 쉬운 거니까 쭉 한 다음에 45분 전에, 한 40분 전, 뭐 이렇게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대답을 안 해. 오세현 학생, 알겠지? 과대표? 오케이, 오케이. 자, 12시에 다시 만납시다.
자, 다들 들어왔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웨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이 웨이팅,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세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떤 절대값 뭐 한 11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0, 1, 2, 3, 4, 5, 6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가 되면 110이라는 거죠. 이렇게 10진수로 우리가 선형 스케일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하나 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때 0, 1, 2, 3, 4, 5, 6, 7 이렇게 뭐 기울기에 따라서 3 다음에 5 다음에 뭐 7, 9 다음 1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쭉 10진수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이 아날로그 선들을 따라서. 그런데 그게 10진수일 때는 그런데 2진수일 때는 이 0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할 건지, 여기에 1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진수로 표현을 할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팅 혹은 웨이팅, 지금은 카운팅이라기보다는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웨이팅을 해서 포인트의 값들을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하나하나 절대 크기를 분할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 웨이팅이고, 그 웨이팅을 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그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샘플링. 샘플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샘플링 하는 과정에 먼저 하나하나의 값들에 대한 절대 크기를 판가름 해야 되고, 그것이 웨이팅, 무게를 부여한다. 그래서 웨이팅, 웨이트, 그래서 웨이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웨이팅을 이진수로 해서 바로 코드를 부여하기 전에, 이진수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처음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10진수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래서 10진수,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숫자가 10진수잖아. 그러니까 10진수로 웨이팅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웨이팅 한 것을 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자리, 요 박스 하나하나가 10의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0이 있고, 그 다음 자리는 1의 자리, 1의 자리에는 1부터 9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9다 그러면 9고, 여기가 8이다 그러면 8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10의 자리죠. 10의 자리가 2가 들어있다. 그래서 10의 1의 자리에는 1, 10의 자리에는 2 이렇게 들어있으면 뭐죠? 21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무게를 부여해서 각 자리마다 절대 크기를 표현하는 게 웨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웨이팅만큼 실제 어떤 값을 갖는지, 얘는 뭐다 얘는 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코드예요. 그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0진수의 웨이팅은 말 그대로 10가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 10개죠. 10개.
10개니까 10개의 방이 있고 그게 n개가 있다. 그러면 n 10개의 자리가 있는 것이 10개가 있다. 그럼 경우의 수가 n의 10의 n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방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안에 무게는 결국 그 방에 다 채워지면 전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10의 n승은 n만큼 0이 따라 붙는 거죠. 10의 3승이다. 그러면 0이 3개. 그러면 1000. 10의 2승이다. 100이다. 10의 1승 10. 10의 0승 1. 굉장히 쉽죠? 이렇게 웨이팅을 하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웨이팅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럼 코딩은 어떻게 하느냐? 코딩은 우리가 십진수를 쓸 때 어떻게 써요? 4, 6, 2, 3 이렇게 있으면 얘의 자리는 뭐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자리는 10의 0승의 자리, 둘째 자리는 10의 1승의 자리, 여기는 10의 2승의 자리, 그 다음은 10의 3승의 자리. 다 읽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지 않아도 얘는 워낙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계속 이 십진수를 가지고 산수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미분적분까지 하고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4, 6,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4623 10의 3승 1000의 자리에 4가 있으니까 4000 10의 2승 100의 자리에 6이 들어가 있으니까 600 이렇게 4623 하나하나 다 더하면 4623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어딨어? 없죠? 여러분 중에는 없어. 왜? 십진수를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보는 십진수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조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이런 모양으로 숫자가 이렇게 써 있으면 분명히 4623 혹은 3264 그것도 순서대로 읽을 줄 아는 유치원생들은 그렇지만 어떤 애들은 6, 4, 3, 2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숫자 먼저 이렇게 읽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요 웨이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4623이라고 읽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웨이팅과 코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되게 쉽죠? 지금 유치원생 얘기하는 만큼 십진수 되게 쉽죠? 그런데 뒤에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이진수. 이진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본 사람들은 금방 따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적어도 이 중에 한 명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생각해야 돼 이거를. 왜? 이진수면은 10까지 세지도 않고 0, 1 두 개밖에 없는데 훨씬 쉬운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어우 자존심 상하잖아. 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디지털 시간에 0101 이 이진수가 꼭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웨이팅을 해서 코딩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거예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01010110 이라는 이진수 코드가 있어요. 얘는 몇이야? 이진수는 그냥 얘야. 그런데
얘의 절대 크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 우리가. 왜? 10진수로 살아왔는데 이진수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앞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만약에 10진수 크기다. 그러면 0, 1, 3, 7, 9, 어쩌고 이렇게 되면 걔네들을 하나하나 인식해서 그거에 맞는 이진수 코드를 부여를 해야 되니까 10진수랑 이진수, 때에 따라서는 8진수, 16진수를 이진수, 궁극적으로는 이진수 표현을 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되게 잘난 척하고 10진수 저걸 누가 몰라 그랬던 거를 똑같은 걸 이진수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10진수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10진수를 이진수로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비트로 된 코드로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걸 다시 복원시키고 할 줄을 알아야 된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계속 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8비트라는 것이 코딩이 돼서 걔네들이 전송이 돼서 어떤 비트에 8개의 비트가 오면 AND, OR, 로직 게이트들을 만나서 연산을 해서 어떠한 응답을 내는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뭔지,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또 다른 한편에서 오는 데이터는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그게 궁극적으로 내가 만든 로직 안에서 어떤 연산을 해서 최종 응답을 어떻게 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면 결국 코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요 웨이팅과 코딩 이진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웨이팅 어떻게 하죠? 10진수와 마찬가지로 자릿수, 첫째 자리는 항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두 개예요. 두 개의 첫째 자리 0, 둘째 자리는 마찬가지로 0, 1밖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2에 첫째 자리, 둘째 자리니까 1, 2, 3, 4, 2의 n승으로 늘어나는 거. n은 0부터 정수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은 자릿수가 5개다. 그럼 2의 5승, 32. 여기서부터 누적하면 3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크기, 그렇게 하나하나 방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쌓으면 그만큼 다 채워지면 웨이트 값을 가질 테니까 결국 2의 n승에 해당하는 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0이 있다. 그러면 첫째 자리니까 2의 0승. 0이니까 0승은 1인인데 0을 곱하면 0이고 여기는 1. 2의 1짜리, 2의 1승에 1이 들어있으니까 2 곱하기 1은 2.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가 있겠죠. 끝까지 해보면 결국 이러한 값들이 나오게 되고 얘를 다 더하면 86이라는 십진수 값을 갖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이렇게 전송이 되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아날로그 신호 이런 경우에서 만들어져 온 신호다. 지금 86인 값이 오는구나. 그 다음 신호. 이게 한 칸 한 칸 이동을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시스템이 1초 간격으로
로직을 운영해 나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 1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84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84 다 똑같고 얘가 0이 되겠죠. 그 신호가 오고 여기는 86이었던 거, 그 다음에 84가 들어가는 거. 1초 1초 간격으로 지나갈 때입니다.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신호와 이렇게 생긴 신호를 두 개를 연산을 해라, 더하기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요와 같은 신호는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연산하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어떤 타이밍, 요 타이밍에서 86과 여기는 33이라고 가정을 하면 33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면 곱셈기가 있다 치면 그때 응답이 얼마가 나가고 이와 같이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할 때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 샘플링 과정의 웨이팅과 코딩 개념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 정보들이에요. 샘플링한 정보. 그게 시간이 하나 가면서 1초 간격으로 전송 되면서 여기까지 오면 최초의 이 신호가 되겠죠. 여기도 최초의 이 신호가 되겠죠. 두 개가 띡 하고 오면 그때 곱셈을 해서 어떤 출력 합수들. 마찬가지로 0101의 조합들이고 0101의 조합이니까 둘이 곱하면 어쨌든 0101의 조합이죠. 그럼 뭔가 010101의 조합으로 된 곱셈, 이진수와 이진수를 곱셈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내는 이진수 곱셈기, 덧셈기, 뺄셈기, 나눗셈기만 만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미분기, 적분기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죠?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나누기, 좌측 연산을 교묘하게 단순화시킨 것이 미분, 적분이잖아.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러한 기기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회로를 만들고 그것들이 어떤 함수 기능을 하는데 fx가 굉장히 단순한 1차 함수에서부터 2차 함수, 3차 함수, 미분, 적분,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그 이상의 수학들을 다 표현하는 게 전자회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에 요런 신호가 있고 요런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곱하기 하고 싶으면 이진수로 하나하나 코딩을 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띵띵띵띵 전송하고 띵띵띵띵 전송해서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가 이진수 곱셈에 대한 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진수에서 10 곱하기 10 그러면 100이듯이 이진수도 10을 코딩하면 뭐시기가 되고 10을 코딩하면 뭐시기가 되고 그것을 곱하면 이진수로 얼마가 나오고 얘를 다시 환산해 보면 100이랑 같은 그런 곱셈기 하나 딱 만들면은 쉽게 곱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곱셈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함수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0101 웨이팅을 하고 코딩, 즉 샘플링을 해서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개념이 썼죠. 그죠? 오케이. 자, 조수빈 학생은 4학년이니까 잘 알 테고 2학년 학생들 대답을 좀 해볼까요? 아, 미안. 그게 그 복합 그것도 여기에는 4학년으로 되어 있잖아. 조수빈.
어쨌든 자 그래요. 자, 다 됐죠? 이진수의 개념,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다 이제 알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환하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자, 2의 n승으로 늘어난다 보니까 자릿수가 10진수 기준으로 이걸 곱하기 해서 자승 해보면 8, 4, 2, 1로 나눠지죠. 그래서 8 다음 2. 요 2로 나눈다는 거는 2의 n-1승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2승 또 2로 나누고 그러면 8, 4, 2, 1. 그 다음에 0.5 반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10진수로부터 2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8, 4, 2, 1보다 더 큰 거, 숫자가 크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거, 예를 들면은 지금 122다 그러면은 122의 7승은 128이니까 나눠지질 않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 거 2의 6승 나누면 뭔가 답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 5승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졌으면 1, 나눠졌으면 1, 안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죠. 안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면 0. 그러면 다시 내려주고 다시 나눠지면 1. 그래서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부여가 된 것을 이진수 코드가 부여가 된 것을 다시 10진수로 복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쉽지 이거는. 그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2의 0승이니까 1, 2, 4, 8, 16, 32, 64 해놓고 0, 여기는 2, 0, 여기는 8, 16, 32, 64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하면 122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환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책에 보면 연습 문제도 있고 예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해볼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개념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처럼 어떤 숫자를 가지고 코딩을 부여를 했더니 자릿수가 꽤 많았죠. 자릿수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예를 들면 0, 1 예를 들면 맥시멈이 2밖에 없다 그러면 0, 1, 2 딱 3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도 있겠지 사실은. 그래서 두 자리 예를 들면 2의 0승 2의 1승인 자리 그러면은 여기에 1 여기 1 그러면은 2 1이니까 3 1 0이다 그러면 2 0 1이다 그러면 1 0 0이면 0 이렇게 4개의 경우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 4개의 경우수를 코딩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2개의 코드로 2개의 비트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코드가 많아져. 코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코드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비트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트 수는 비트가 의미하는 건 이 정보의 분할을 몇 개의 정보 체계, 이진 정보 체계를 가지고 코드를 쪼개놨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복잡한 수 혹은 더 세밀하게 쪼개진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이런 코드를 예를 들어서 이만한 코드를 아까 이 16비트의 이런 숫자가 이렇게 생긴 여기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신호의 요 부분을 똑같은 16비트의 코드가 있고 그것이 전송돼서 곱셈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송되는 과정에서 얘가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놈이 원래 1이어야 되는데 오류가 생겨서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오류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거에 여기가 1일 때고 여기도 1일 때인데 얘는 멀쩡하다 하고 둘 다 오류가 났다고 그러면 너무 심한 경우니까 얘는 멀쩡하다 쳐 그냥. 얘는 멀쩡하다고 쳐요. 그런데 얘만 오류가 났어요. 1인데 0으로 들어왔어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응답은 오류 응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진 요 부분을 코드를 부여를 할 때 0101 이렇게 하는데 얘를 어떻게 디지털을 표현하는 방식은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16비트를 01, 01, 01 이것을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6이니까 16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동작을 하는 굉장히 느린 디지털 회로다 라고 가정을 하면 01, 01, 01 예를 들면 0 지금 0 0 1 1 0 1 0 0 0 1 1 1 0 1 0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오류가 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0으로 돼 있다. 그 얘는 제대로 됐다죠. 그렇게 코드를 부여를 할 때 시간이 쭉 지나가. 그러면은 이 다음 신호도 또 얘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가 16개가 쫙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값 여기가 최초죠. 과거니까 여기가 최초가 되겠죠. 최초 값과 마지막 값을 LSB, MSB라는 값, 이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값을 16개로 쪼개면 이 값이 되는데 이 값에 첫 번째에서 16개 후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LSB, MSB, 여기가 LSB, 여기가 MSB 해서 요게 쭉 들어가면 오케이 MSB가 지나갔으니까 다음 신호가 들어오면 그 다음 16개까지가 다음 포인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렬 방식이에요. 병렬 방식은 이 코드 값을 시간에 따라서 1초에다가 16개의 신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010101.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병렬 연산이 가장 빠른 거죠. 왜냐면 1초에 16개를 동시에 보내서 연산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다 가능하면은 다 빨리 좋지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산도 필요해. 그러면 굉장히 하나의 요점 샘플링 된 값을 연산하기 위해서 얘가 1초라면 얘는 16배니까 16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16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다 세밀화된 정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더 n배 쪼갠 만큼 더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시간적인 제약은 둘째치고 어쨌든 그것을 구분을 할 때 처음 값 마지막 값을 LSB, MSB 최상위 인식 비트 최하위 인식 비트라고 이름을 해서 LSB, MSB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류 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LSB, MSB
그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사용해요. 페리티 비트는 요 숫자들이 0이 몇 개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최초에 몇 개가 있었는지를 결정을 해. 그래서 짝수면 홀수로 만들거나 짝수로 만들어서 0 또는 1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면 그 데이터 값이 같이 보낸 페리티 비트랑 다시 연산을 해서 그게 맞나 틀리나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페리티 값이 이게 1일 때 기준으로 페리티를 보냈는데 0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검출해내는 데 필요한 것을 페리티 비트라고 하고 이 LSB 또는 MSB 쪽에 이 페리티 비트를 같이 붙여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직렬 연산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 LSB, MSB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렇게 페리티 비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개념상으로 그냥 페리티 비트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MSB, 얘가 LSB. 여기도 마찬가지로 LSB, MSB. 두 개 있으면 두 개가 LSB, MSB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비트 수의 다중 비트 값을 갖는 이진수 체계에서 요 처음과 마지막 비트는 LSB와 MSB를 담당한다. 그래서 그 자체를 페리티 비트 에러 검출을 위한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다가 하나를 붙여 혹은 뭐 앞에다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에다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페리티 비트가 맨 뒤가 되니까 이게 한 세트가 될 테니까 얘가 MSB가 아니라 얘가 MSB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이제 데이터는 8비트다 라고 정의가 돼 있는 그런 명확한 그 규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는 데이터는 8비트니까 데이터 8개 중에서 첫 번째 LSB, 마지막 8번째 MSB, 그리고 따라 붙는 놈이 페리티 비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LSB, MSB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처럼 어떤 BCD 코드에서 이렇게 하나 병렬 구조로 0, 1, 여기를 전송시키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렬로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페리티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방식들을 하는데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요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둘째 치고 어쨌든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또 하나의 비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개 가지고 4개의 조합으로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내. 그럼 그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서 원래 신호가 쭉쭉쭉쭉 들어와서 연산을 하는데 오류가 났어. 그러면 얘네 신호 때문에 만들어진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에러가 나면 원래 정보가 뭐였는지를 거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 검출에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처음과 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때 LSB, MSB를 가지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요 크리에이티비티의 응용이다. 자, 다음은 8진수. 그러면은 이 10진수하고 2진수만 하면 되지 8진수는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 8진수가 뭐죠? 8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의 확장 또는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응용이고 무슨 확장이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웨이팅을 할 때는 8의 0승, 1승, 2승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런데 8이라는 자체가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2의 3승이니까 8 하나를 만들어 놓고 8을 3개로 쪼개면 이진수 3개가 되는 거잖아요. 2의 0승, 2의 1승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자, 들여다봅시다. 일단 8진수가 이렇게 8진수인데 0, 3, 2, 6 8진수로 되어 있으면 6의 자리는 8의 0승, 얘는 1승, 얘는 2승. 그래서 곱하고 하면 214 10진수로 이렇게 된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팅과 코딩의 개념을 8진수에 대한 개념을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가고, 그거를 왜 하는지, 여기서 8진수를 10진수로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진수가 목적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6, 2, 4라는 8진수를 보면, 얘도 8, 얘도 8, 얘도 8이니까, 결국에 8을 10에, 아니, 8을 2에 3개의 비트, 8은 2에 3승이니까, 하나, 둘, 셋, 얘 0, 1, 2 이런 식으로. 그럼 각자 8의 0승이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8의 1승이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8의 3승이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편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하고 합치고 하는 과정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개념은 10진수의 개념이지 아니면 뭐 8진수인지 그때그때 달라지고 16진수를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요 자체가 2진수에서 1대1 대응시켜서 우리가 3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분할 과정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쉽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3비트가 아니라 4비트다. 그러면 2의 4승이 되겠죠. 방이 4개다. 그러면 2의 4기승이니까 2의 4승은 16이죠. 그러면 결국 16진수로 하면 더 세밀하게 쪼갤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16까지를 바이너리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16이다. 그러면 쭉 가서 A, B, C, D, F까지. 그 다음에 16이 맥시멈 자리니까 1, 0이 되는 거죠. 한 자리 넘었으면 여기가 16이라는 거죠. 16이고 여기는 16의 0승은 0이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16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게 진수 1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4개의 자리로 결국 자 4개의 자리 16진수의 한 자리에 해당하는 놈을 4개의 비트로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보면 16진수 요거를 16진수로 뭐 이렇게 바꾸는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요거를 2진수로 혹은 얘를 16진수로 자, 요거는 A라는 것은 16진수 4개의 방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16진수의 구도 4개의 방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16진수로 표현이 된 무언가 코드 이게 실제 웨이팅이 주어진 16진수 코드라면 얘는 바로 생각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A는 얘, 얘는 얘 라는 디지털 코드로 바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PC가 인식하는 무언가 코딩된 예를 들면 키보드 정보 키보드에서 우리가 1, 2, 3, 4 뭐 ABC를 누른다 그러면 그 정보라면 띵 하고 누르면 A를 누르면 얘는 이미 1010 신호를
집어넣어서 워드 프로세서에 A하고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 공작 장치에 A 누르면 저기에 가스를 흘려라. 저기는 가스를 닫아라. 1을 누르면 가스를 닫아라. 1010 1010이 어디 가스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열고 얘는 닫고 싶어. A를 누르면 되고 얘는 닫고 얘는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얘는 9를 누르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런 단순한 경우도 쉬워지고 편해지니까 더 복잡한 일을 하거나 더 복잡한 코드를 부여를 할 때는 16진수로 만들어 놓아서 기계 공작 장치를 돌려놓고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놈을 돌려놓고 실제 정기적인 인질들은 디지털 스위칭 개념으로 이진수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16진수 코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BCD 코드라는 거예요. BCD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BCD는 바이너리로 코드가 된 10진수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진수, 16진수처럼 4자리, 하나하나당 4자리로 돼 있는데 그 4자리가 16진수가 아니라 하나당 10진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당 10진수 하나, 하나당 10진수 하나. 그래서 요 4개가 10진수, 요 4개가 10진수, 요 4개가 10진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16진수와.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뭐 예제를 볼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2의 둘째 자리니까 4, 여기는 4, 2니까 6, 여기는 1, 4니까 5, 465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거고 거꾸로 BCD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다시 앞에 그 예제를 거꾸로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은 거고 이 BCD 코드와 요 16진수를 헷갈리지 말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BCD라는 것은 10진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각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1자리, 0자리 11이면 1, 1 1이면 1, 2 16진수는 어떻게 됐죠? 요거죠. 요것을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면 바이너리는 자릿수마다 다 채워질 때까지 즉 15가 될 때까지 1111이고 그게 넘어가면 16에서 비로소 1,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D랑은 다르죠. 여기는 BCD에서는 16이면은 16의 자리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요 바이너리 코드가 아니라 BCD는 16이라는 건 1과 6이니까 1과 6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BCD와 바이너리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ASCII 코드라는 것은 아까 그럼 16진수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LSB, MSB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 3비트, 4비트로 구성된 MSB, LSB를 조합을 하면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겠죠. 그때 그 코드가 들어오면 어떤 이런 숫자나 문자나 특수기호를 의미를 한다라고 아메리칸 스탠더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텔레그래피라고 해서 타입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전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거. 그걸로 시작이 돼서 실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도 아스키 코드로 저장을 하고 그럴 때가 필요해요. 특히 이 여러분들 그냥 일반 이런 IBM PC 말고 뭐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것들은 아스키 코드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근데 이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디지털에서 이런 우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코딩, 실제 진짜 코딩하는 컴퓨터 공학에서 프로그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원래 일찍 끝나기로 했는데 벌써 45분이 됐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나만 짧게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코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 코딩이라는 거를 이진수 중심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진수 코딩 코드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과연 그 코드가 뭐를 의미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단순한 예예요. 이건 뭐 로직도 필요 없어. 로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서 그게 진짜 디지털이지만 그 로직의 개념이 아니라 이 디지털, 온, 오프, 온, 오프 그렇게 해서 코딩을 했는데 그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스위칭 개념만 생각하자 이거죠. 스위칭 개념. 예를 들면 탱크가 4개가 있어. 4개가 있고 P라는 이런 센서가 있고 T라는 센서가 있어요. P라는 센서는 압력 센서, T라는 센서는 온도 센서, 프레저 센서, 서머 센서라고 얘기를 해서 TP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센서가 아주 정밀하게 재는 게 아니라 압력이 어떤 기준치보다 높냐, 낮냐, 온도도 기준치보다 높냐, 낮냐, 이 개념에서는 하이냐, 로우냐, 하이냐, 로우냐, 요 개념이 되겠죠. 디지털에서 온, 오프, 01, 01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센서를 각각 달아놓고 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가 MSB, 여기가 LSB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이쪽 축이 시간이라면 실시간으로 얘가 이렇게 다양한 0101의 조합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관측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 8개가 있겠죠. 8개가 있고 내가 관측하는 시점, 예를 들면 매 시간 정시마다 혹은 매 1분마다 체크를 해라 라고 했더니 01010101 해서 59초가 되고 60초 땡 하는데 여기에 뭔가 0101의 조합이 있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때 여기가 하이가 되고 여긴 로우가 되고 여기는 하이가 되고 P를 기준으로 P가 하이, P가 로우, P가 하이, P가 로우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압력이 위험해. 얘도 압력이 위험해. 얘네들은 괜찮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을 이와 같이 스위칭 개념만으로도 뭔가 탱크들, 공장에서 압력과 온도에 민감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탱크들이 잘 안전하게 공장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코드로 띵띵띵띵띵띵띵 오케이 또 시간이 됐군 1010 얘가 위험해 가봐야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센서 기능을 하는 스위칭 기능을 하는 그런 센서가 없다.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디지털화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해야지. 사람이 이게 만약에 굉장히 위험해서 아까 매 분마다 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장이 가동되는 24시간을 매 분마다 사람이 1시간 교대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온도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온도계로 재보고 압력이 어떤 상태인지 압력 요 기계 장치로 요 바늘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 달아놓고 하나 여기 압력이 지금 얼마 여기 기계 장치 하나 달아놓고 얘 압력이 얼마 손으로 재고 여기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얘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하고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런 센서가 있고 스위칭 기능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코드로 부여를 해서 요 숫자만 읽으면 0101만 읽으면 상태를 금방금방 파악하고 기록해서 이 탱크에는 어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한 35일 정도 되니까 P가 올라가더라. 얘는 30일 정도 되니까 T가 올라가더라.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사전에 안전 예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 아직 로직의 개념도 안 나왔는데 요 넘버, 수책의 코드에 대한 개념으로도 이렇게 디지털의 활용을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제들이 뒤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단순한 거 당연히 지금도 쓰이는 거고 이거 말고 우리는 반도체과니까 훨씬 복잡한 이와 같은 전자기기들, 로봇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로직, 뭐 CPU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핵심, 조합 논리, 순차 논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는 카운터, 시프트 레지스터 이런 것들까지 알게 되면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서 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DSP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긴 수업이지만 그래도 다들 보이지는 않지만 잘 듣고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맞죠? 좋아요. 자,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너무 쉬운 내용을 가지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요 디지털이 뭐고 아날로그가 뭔지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디지털을 왜 쓰는지 사실 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여러 코드 중에 왜 바이너리 어쨌든 디지털 시스템이건 뭐 복잡하건 단순하건 어쨌든 스위칭 기능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해야 되니까 바이너리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디 막 쓸데없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긁어다가 베끼고 하지 말고 그거 내가 다 알아. 그거 해봤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다가 워드 파일로 제출하면 이틀 지나면 쭉 검사를 해줘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 구축이 돼 있어요. 얘는 몇 퍼센트 베꼈다. 얘는 뭐 인터넷에서 몇 퍼센트 베꼈다. 얘는 친구 거 몇 퍼센트 베꼈다.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전체 내용을 두 페이지 정도로 하나당 반쪽씩 쓰면 되겠네요. 그죠? 두 페이지까지도 안 될지도 몰라. 1.5에서 2페이지 정도 되겠네. 그림 집어넣을 사람은 뭐 두 페이지 정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18일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 클래스에다가 워드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워드라는 게 MS 워드뿐만이 아니라 MS 워드, PDF, 한글 뭐 등등 문서 파일도 내면 된다는 알겠죠?
자, 4번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얘기를 해주면 지금까지 우리는 0101 가지고 했는데 0101에서 그게 01이고 그게 스위칭 기능이고 그래서 뭘 이렇게 다 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0101이 아니라 0,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소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초부터 이렇게 오실레이션 돼서 나오는 그런 소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굳이 디지털 안 쓰고 바로 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소자가 있는지 혹은 회로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는 고학년 되면 배워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한 학기 한 학기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생각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회로를 먼저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소자를 생각해요. 왜? 미래를 생각해요. 현실적인 걸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보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강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장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이번 시간은 뭐 내용이 워낙 쉬워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문자나 보내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